자, 지금까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다들 한 번씩 다시 읽고 복습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영양소에 대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보기 싫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씩 잘라왔습니다. 무기질에 속하는 칼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칼슘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영양소일 겁니다. 왜냐면 키 크려면은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를 먹어라 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선생님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어릴 때는 선생님이 키가 되게 컸어요. 초등학교 때 반에서 가장 큰 아이여가지고 마음 놓고 우유를 잘 안 먹었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키가 멈췄죠. 지금 키가 초등학교 때 키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내가 굉장히 키가 크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점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더 이상 키가 안 자라고 멈추면서 이렇게 작아졌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때 우유를 먹었으면은 조금 더 키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칼슘은 우리 몸의 뼈와 이를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럼 이 칼슘을 안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몸에서 뼈에서 칼슘을 빼다 쓰기 시작합니다. 아, 칼슘을 내가 지금 써야 되는데 얘가 칼슘을 안 먹네? 우리 몸이 칼슘을 안 먹어. 뼈에 있는 거 빼서 써야겠다. 일단 빼서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칼슘을 먹었을 때 그 칼슘으로 다시 뼈에 채워 넣어요. 그런데 우리가 칼슘을 잘 먹지 않으면은 다시 채워 넣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뼈에 칼슘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 사진을 봅시다. 정상 상태의 뼈는 요 사이 빈 공간들이 작아요. 이거는 원래 있는 공간들인 거고 자연스러운 건데 뼈에 칼슘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공간이 커집니다. 빈 공간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사진이 훨씬 커졌죠. 그래서 뼈 사이사이가 비어 있으니까 약해져요.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린 거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뼈에 구멍이 뚫린 거고, 그러면 이 옆에 써있는 골연화증은 뭐예요? 골연화증은 뼈에 칼슘이 붙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 골연화증은 칼슘이 부족할 때도 생기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할 때도 생겨요. 비타민 D가 부족해도 생깁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정리를 하자면 칼슘은 우리의 뼈와 이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족할 때는 뼈에서 칼슘을 빼다 쓰기 때문에 뼈가 약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유,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등을 먹어주어서 몸에 칼슘을 종종 공급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참고할 얘기를 알려드리자면 나중에 우리의 어머님들이 좀 더 나이가 드셨을 때 엄마가 50대 중후반쯤 되면은 나중에 폐경기가 와요. 폐경이라는 거는 월경이 끊긴다는 거예요. 생리를 더 이상 안 하는 것. 그러면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 호르몬이 이 칼슘과 뼈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은 칼슘이 뼈에 잘 안 붙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폐경기가 되면은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50대 중후반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유를 한 잔씩 챙겨 드리든지 아니면 칼슘 영양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콩과 비슷해요. 콩에 비슷한 성분이 있으니까 콩을 드시게 하든지 두유를 드시게 하든지 하면 돼요. 자, 기억해 주세요. 역시 무기질에 속하는 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혈액 내에 헤모글로빈의 성분으로 산소를 운반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혈관. 혈관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핏줄이에요. 핏줄. 요 핏줄에는 피가 지나가요. 그 피 속에는 적혈구라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가 뭐냐면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예요. 이 세포가 산소를 어떻게 운반하냐면 이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적혈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산소와 친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면은 하 하고 산소가 폐로 들어가죠. 그 폐를 지나는 이 혈관에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만납니다. 그래서 산소 헤모글로빈이 돼요. 그러면 산소 헤모글로빈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래서 우리 피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놀랍죠? 산소와 붙은 헤모글로빈, 이 적혈구, 이것 때문에 우리 피가 빨간색이다. 그러면 이 산소 헤모글로빈이 결합한 이 적혈구는 이제 우리 몸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혈관은 온몸에 다 퍼져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다쳐도 다 피가 나잖아요. 손가락 끝을 살짝만 베어도 피가 나고 발을 잘못 찍혀도 피가 나요. 우리 몸은 피가 온몸에 다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가 몸을 돌다가 손가락에 피가 좀 산소가 부족하네. 손가락 세포가 산소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적혈구가 산소를 줘요. 손가락 세포한테. 또 피가 쭉 돌다가 우리 몸에 엄지발가락에도 산소가 부족하대요. 그러면 적혈구가 또 산소를 줘요. 이게 점점 온몸을 돌면서 이 적혈구는 산소를 다른 세포에 주고 산소를 빼앗깁니다. 그 산소를 빼앗기면은 이제 피가 약간 파란색을 띠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목을 한번 봐보세요. 손목을 살짝 보면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핏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손등이나 아니면은 손바닥 이런 데를 보면은 파란색 핏줄이 보일 거예요. 그 파란색 핏줄은 산소를 이미 빼앗긴 파란색으로 변한 적혈구가 지나가는 핏줄입니다. 그래서 이 핏줄은 다시 해로 이어져요. 그래서 파란 색깔로 된 산소를 빼앗긴 이 아이는 폐에서 다시 숨을 쉬면 하면은 폐에서 다시 산소와 만납니다. 다시 빨간색 산소 헤모글로빈이 돼서 몸을 또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색깔 피가 지나가는 혈관을 뭐라고 하냐면 빨간 피가 지나가는 거를 동맥혈이라고 하고 파란색 피가 지나가는 것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혈관. 그래서 빨간 거는 동맥, 파란 거는 정맥. 선생님이 펜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시를 해줄게요. 빨간색이 동맥, 그리고 파란색이 정맥이다. 그러면 이게 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주 깊은 상관이 있어요. 왜냐면 위에 다시 보면은 혈액 내 헤모글로빈의 성분이다. 여기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했던 여기 요 헤모글로빈 여기에 철이 들어있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핏줄에는 피가 있죠. 그 피 안에는 적혈구라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의 역할은 산소를 운반하는 거예요. 이 세포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하는 거예요. 산소와 친해요. 그래서 폐에서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산소 헤모글로빈이 돼요. 그래서 폐에서 온몸을 돌아다니는 피로 가죠. 그 피에서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한 부분에 산소를 주면서 다닙니다. 그러다가 산소를 다 뺏기면은 산소를 빼앗긴 상태로 다시 폐로 돌아가서 산소를 또 받아요. 다시 적혈구에서 산소랑 결합을 해. 온몸에 산소를 주고 돌아오고
다시 산소를 주고 돌아오고 하는 운반 역할을 합니다. 적혈구가 우리의 택배 아저씨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산소를 주는 택배 아저씨, 그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있고 그 헤모글로빈에 철이 있구나. 그래서 철은 산소를 운반할 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이 부족하면은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워요. 그 어지러운 거를 빈혈이라고. 이제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비타민 A. 비타민 A는 성장을 촉진하고 시력을 보호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선생님이 끝내주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뭘 그리고 있는 걸까? 이야, 잘 그렸다. 자, 사람의 옆모습이에요. 이 사람의 옆모습에는 비타민 A가 숨어 있어요. 이렇게. A. 잘 모르겠다고요? 확대해 줄게. 자, 여기를 내가 확대해서 그려줄게. 비타민 A. 사람의 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비타민 A는 눈하고 관련이 있구나. 비타민 A가 부족할 때의 결핍증은 야맹증. 야맹증이 뭐냐면 밤야자예요. 밤에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은 밤에 눈이 잘 안 보이는 야맹증에 걸리고 성장 부진, 잘 자라지 않아요. 비타민 A는 어디 있느냐? 간, 아까 순대 간 얘기했죠? 그리고 우유, 달걀, 생선, 당근.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서 부끄러워요? 비타민 D. 비타민 D는 아까 칼슘 설명할 때 골연화증이 나와서 잠시 언급을 했었어요. 비타민 D는 칼슘과 이인의 흡수를 도와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한다. 아까 골연화증 설명할 때 나왔던 내용과 연관이 있네요. 칼슘은 뼈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골연화증이 온다. 옆에 구루병은 뭐냐면 어린이의 골연화증이 구루병이에요. 어린이가 걸리면 아래쪽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비타민 D를 또 그려줄게요. 자, 여기 이 아이를 보면은 다리가 확 휘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역시 부끄럽죠? 선생님은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걸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칼슘을 먹고 비타민 D를 챙겨 먹을 수 있도록 골고루 먹을 수 있게 한다면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비타민 D는 어디 들었느냐? 비타민 B1. 비타민 B1은 에너지 대사를 돕는 영양소입니다. 에너지 대사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걸을 때 쓰는 에너지, 공부할 때 쓰는 에너지, 숨 쉴 때 쓰는 에너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정은 항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활동이에요. 그 에너지 소모하는 것을 도와주는 영양소다. B1의 결핍증으로는 피로, 피곤하다는 거, 식욕 부진, 입맛이 없다, 식욕이 없다는 거, 마지막으로 각기병이라고 있는데 이 각기병이 뭔지 아래쪽에 설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각기병은 티아민의 부족으로 생기는 영양실조 증세 중 한 가지. 티아민이 바로 비타민 B1이랑 같은 거예요. 얘가 얘예요. 같은 말. 그래서 환자는 항상 다리가 부어있다. 부은 다리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들어간 살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다리를 손으로 눌러봐요. 눌렀을 때 바로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각기병에 걸리면 툭 들어간 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 다른 얘기들은 한번 궁금한 친구들은 쓱 읽어보세요. 부종이 붙는 거예요. 심해지면은 사망에까지 이른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현재에는 각기병은 거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라면만 먹어도 요즘 라면은 비타민 B1 얘를 첨가를 해 놓은대요. 그래서 각기병은 잘 걸리지 않는다. 근데 옛날에는 많이 걸렸었던 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부자들이 많이 걸렸었던 병이래요. 우리가 쌀밥을 실컷 먹을 수 있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1970년대 그때부터 쌀밥이 흔해졌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이전에 한 50년 전으로만 가도 50년, 100년 전에는 쌀이 부족해서 쌀밥은 부자들만 먹는 거였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잡곡밥을 먹었어요. 근데 비타민 B1은 돼지고기, 현미, 감자, 닭고기 이런 데 있던 거예요. 현미, 감자. 옛날에 쌀밥을 잘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잘 안 걸렸었고 쌀밥만 먹는 부자들이 걸렸었던 병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비타민 B1은 에너지 대사를 돕고 결핍증은 피로, 식욕부진, 각기병이 있다. 각기병은 다리가 부어있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살이 나오지 않는다. 요즘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비타민 B2. 선생님 아까 비타민 B1을 했는데 비타민 B2도 있나요? 네, B2도 있어요. 사실 B6도 있고 B12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B2까지만 할 겁니다. 비타민 B2도 B1처럼 에너지 대사를 돕습니다. 그런데 결핍증은 조금 다릅니다. B2의 결핍증은 입이랑 관련이 있어요. 설염, 입술염, 구내염. 요 아래를 보면은 구내염, 구강에 발생하는 통증을 동반하는 염증성 질환을 통칭하는 말. 입에 염증이 나고 아프면 구내염이구나. 자, 사진을 볼까요? 여기 아랫입술에 여기 염증이 생겼어요. 우리 종종 이런 게 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딱 염증이 생긴다고 해서 비타민 B2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이런 구내염이 생기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비타민 B2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곤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생기기도 하고요. 보통 피곤할 때 많이 생기죠. 비타민 B2는 그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고기, 생선, 우유, 요구르트, 치즈 이런 데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카치카를 잘 하지 않으면 생기기도 해요. 우리가 수업이 2개가 한꺼번에 들어서 2교시 분량을 하느라 여러분이 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힘내요. 거의 다 왔어요. 우리 거의 마지막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상처 치유, 철 흡수 도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다쳤을 때 빨리 낫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철, 아까 산소 운반했던 영양소 철을 흡수를 돕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잘 흡수되도록. 항산화 작용은 산화가 된다는 거는 늙는다고 봐도 돼요. 피부가 산화가 되면은 피부가 늙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들 화장품을 잘 보면은 항산화 작용 이런 걸로 광고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거는 노화를 방지한다 이렇게 광고를 해요. 비타민 C가 항산화, 늙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런 거 있고 결핍증이 뭐냐면 괴혈병, 상처치유 지연 이렇게 있는데 상처치유는 아까 C가 상처치유 기능을 하니까 이게 없으면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거 괴혈병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해줄게요. 그 전에 비타민 C는 귤, 레몬, 딸기, 프코즈, 피망, 브로콜리와 같은 과일, 채소류에 많습니다. 괴혈병은 뭐냐면 피가 나요. 잇몸에서 피가 나고 피로하고 하다가 좀 심해지면은 잇몸이 약해져가지고 이가 흔들리다가 오줌, 대변,
소변 이런 데에서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다가 심하면은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서 결국 감염 때문에 죽는 병입니다. 현대에는 잘 없지만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네요. 비타민C의 결핍증인 괴혈병에 대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때는 15세기부터 한 19세기 정도의 대항해 시대의 이야기예요. 이때는 백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먼 항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짧은 길이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배를 오래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항해 기술이 발달을 해서 배가 멀리까지 갈 수 있게 됐을 때 이제 뱃사람들이 배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죠. 그런데 배에는 채소, 과일 이런 거를 오래 저장할 수가 없어요. 배에 실어봤자 배에 있는 음식들은 뭐 술, 소금에 절인 고기, 딱딱한 비스킷, 오래된 물 이런 거였기 때문에 뭐 과일, 채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병사들이 그런 걸 못 먹었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니까 괴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죠. 저 때는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지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1780년대에는 영국 해군들 쪽에서 160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60명만이 전투에서 싸우다가 죽었고 나머지는 전부 괴혈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요. 내가 과일이랑 채소를 안 먹어서 죽었는지를 몰라. 그냥 죽는 거야. 그때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냥 배를 타고 오래 항해를 하면은 사람들이 점점 죽어나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가끔 똑똑한 선장들은 과일을 먹으면은 사람들이 안 죽네 라고 생각을 해서 과일 같은 거를 사다가 먹이고 별로 죽는 사람 없이 항해를 끝마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주자면은 옛날에 어떤 선장이 있었는데 그 선장은 한 번 이제 항해를 나갈 때마다 양배추 소금 절임을 배에다가 잔뜩 싸서 갔대요. 그 소금 절임을 자우어 크라우트라고 부르는 건데 그 양배추 소금 절임을 선원들한테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선원들은 고기보다 양배추를 주니까 좀 불만이 있었던 거야. 차라리 안 먹어 라고 선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선장이 때려도 선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양배추를 안 먹어. 고기 달라 그래.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생각을 바꾼 거야. 선원들한테 그 양배추를 안 주고 대신 장교들한테 양배추를 많이 준 거예요. 장교들은 선원들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장교들한테만 양배추를 주고 너네는 먹지 마 하니까 선원들이 뭐야 우리한테 차별 대우하는 거야? 우리도 저 양배추 똑같이 줘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선장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괴혈병 사망자가 없이 세계 일주를 해낸 선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양배추를 먹인 선장. 똑똑했죠? 이런 게 비슷한 게 옛날에 프랑스에서 감자를 퍼뜨리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감자를 먹으려니까 아니 우리는 밀가루로 빵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뭐 감자를 먹으라는 거야. 저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싶었었어. 그러니까 귀족들한테 감자를 심게 하고 그거를 보호하게 했어요. 귀족들이 저걸 되게 중요하게 키우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저게 좋은 건가 보다 싶어서 귀족들한테서 감자를 훔쳐가서 널리 프랑스에 감자가 퍼지게 되었대요. 그런 거랑 비슷한 에피소드죠. 선원들이 양배추를 싫어하니까 장교들한테 양배추를 줘서 우리도 달라 하게 만든 이야기. 이게 바로 비타민 C의 결핍증인 괴혈병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죠? 여러분이 없이 혼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힘드네요. 약간 선생님의 말에 영혼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막 리액션을 해줘야 나도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없어서 이게 최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진짜 마지막 영양소
물은 우리 피의 주성분이에요. 우리 혈관 안에 아까 적혈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적혈구 말고도 우리 피에는 물이 있어요. 아니, 물이 있어야지 피가 돌 거 아니에요. 그 피 여러분 다쳤을 때 피 흘려봐서 알죠? 피는 고체가 아니에요. 피는 액체예요. 그쵸? 혈액 속에는 물이 들어있어서 그 물에서 영양소가 녹아요. 그래서 물 속에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피에서 운반을 하는 겁니다. 혈액은 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피 속에 영양소가 녹아서 또 우리 몸을 도는 거예요. 산소가 우리 몸 전체에 돌아가는 것처럼 다른 영양소들도 피를 타고 움직이면서 필요한 곳에 운반이 됩니다. 우리 피는 우리 피의 택시 아저씨예요. 우리 몸의 택시 아저씨. 아니 택시 아저씨가 아니라 택배 아저씨. 여러분 재밌으라고 이렇게 NG가 있어도 그냥 찍습니다. 그리고 물은 소변, 오줌의 주성분으로 노폐물을 배출한다. 우리가 소변을 볼 때 그 소변도 물이 주성분이에요. 그리고 소변은 그냥 물뿐이 아니야. 우리 몸에서 쓸데없는 쓰레기, 노폐물을 같이 배출을 합니다. 이 노폐물은 사실 땀으로도 나와요. 땀도 물이 있고 땀 속에도 노폐물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거는 똥, 오줌, 땀 이런 걸로 나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더럽진 않아 땀은, 그쵸? 그리고 물의 중요한 점, 체온 조절을 한다. 우리가 더울 때 땀을 흘려요. 몸에 땀이 나요. 그러면 땀이 증발하죠. 땀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액체였던 땀이 공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의 열을 빼앗아가요. 더울 때 우리가 땀을 흘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땀이 안 나요. 땀으로 체온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우면 강아지들은 혓바닥을 내밀고 헥헥헥헥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역할 3가지. 피의 주성분으로 영양소 운반, 소변의 주성분으로 노폐물 배출, 체온 조절 3가지를 기억하시기. 자, 오늘 수업의 총정리. 칼슘, 뼈와 이를 구성한다. 우유에 있다. 안 먹으면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 부러지기 쉽다. 철은 우리 피 속에서 산소와 결합하는 헤모글로빈의 성분이다. 헤모글로빈 적혈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산소 운반할 때 철이 필요합니다. 철이 부족하면 어지럽고 피곤해요. 어디 있냐? 간, 고기, 달걀, 채소 이런 데 있다. 그리고 비타민으로 넘어갑시다. 비타민 A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죠. 눈하고 관련이 있다. 비타민 A는 우리 성장과 시력과 관련이 있어서 부족하면 밤에 눈이 잘 안 보인다. 비타민 D는 역시 칼슘, 이내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한다. 결핍증은 뼈에 칼슘이 잘 안 붙는 골연화증. 어린이가 걸리면 어린이의 골연화증은 구루병. 다리가 휜다. 다리가 이렇게 D 모양으로 휜다. 비타민 B1과 B2 둘 다 에너지 대사를 돕는다. 결핍증은 달라요. 비타민 B1의 결핍증은 피곤하고 입맛이 없고 각기병, 다리가 붓고 눌러도 돌아오지 않는 것. B2는 입과 관련된 염증이 생긴다. 설염, 입술염, 구내염. 비타민 C는 상처를 치유하고 철분 흡수를 돕고 요 위에 이 철 맞아요. 음식물에서 철의 흡수를 돕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 부족하면은 잇몸에서 피가 나고 흔들립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영양소들은 중복되는 게 많죠. 한번 읽어보시고 물은 피와 소변의 주성분이고 땀을 흘려서 체온 조절을 한다. 자, 옆에 음식들을 한번 싹 봐요. 골고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오늘 수업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영양소가 다양하다. 그리고 영양소마다 하는 일이 다 달랐어요. 영양소 중에서 뭐 하나 빠지면은 우리 몸의 그 부분은 돌아가지 않아요.
뭔가가 부족하면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해요. 영양소를 한 가지만 섭취하면 안 돼요. 원푸드 다이어트, 뭐 사과만 먹는 다이어트, 포도만 먹는 다이어트, 그런 거는 위험합니다. 우리는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 하나만 많이 먹는 거, 뭐 하나만 적게 먹는 게 아닌 모든 것을 조금씩 균형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어려울까봐 다루지 않았지만 어떤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의 결핍증이 아니라 어떤 영양소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의 과잉증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과잉증이란 것도 있어.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영양소, 음식은 골고루 적절히 먹자. 이것이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업이 두 차시여서 굉장히 내용이 많고 길다고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고 약간 더 심화된 내용이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알고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TV를 볼 때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비타민 A가 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교과서 해당 내용을 복습하고 꼭 기억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